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안녕하십니까.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진행을 맡은 주진우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운명의 날, 선택의 날입니다. 오늘은 오롯이 국민이 주인인 시간, 투표한 사람이 주인인 시간,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한 투표의 가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 5년치를 유권자 수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투표 한 표의 가치는 6,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서둘러 투표장에 가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승부입니다. 여야 지지층은 말 그대로 빽빽하게 결집했는데요. 출구조사는 7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출구조사 기다리며 일부 함께해 주십시오. KBS 개표방송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이 시간 1부에서는 강기정,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셔서 대선의 승부처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여론조사, 과연 대선 결과를 맞출 수 있을지, 사전투표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출구조사 맞출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한 친구 가족 설득하셨습니까? 투표 후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지 기자, 투표율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실시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시간 73.6% 전국 평균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합쳐진 투표율인데요. 네.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역대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36.93%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표율이 80%까지 올라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은 77%였어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75.8%였는데 17대는 63%로 뚝 떨어졌죠. 네,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광주광역시 78.7%이고요. 네.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69.5%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합니까? 투표율이 판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제가 지역 투표를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전남이 79.0%라서 비슷하게 또 높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그 부분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누구도 잘 모른대요. 네, 이제 어쨌건 간에 양쪽 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 네. 우리 지지자가 결집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그런데 사실 투표율이 80% 가까이 되면 거의 100%에 수렴하기 때문에요. 이게 네. 어느 당이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셈법 없이 그냥 투표 많이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변수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정점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정상기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4만 2,44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34만 명이 넘었어요. 네, 어제보다 무려 14만여 명이 더 늘었고요.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 보면 1.6배가 더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오늘 500만 명을 넘겼는데 이 누적 확진자 4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정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최다로 발생하는 최정점은 한두 주 정도 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요? 네, 위중증 환자 어제보다 80명이나 늘어서 1,0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중하순 위중증 환자가 1,700여 명에서 2,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158명으로 연일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망자 중에서는 30대와 10대도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격리된 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텐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투표합니까? 네, 그러니까 5시 50분부터 외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건소에서 각각 문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은 문자를 우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교통약자, 농촌, 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5시 반부터 외출이 허용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곧 다가오니까 아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 12시, 오후 4시에 2차례 외출 안내 문자가 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자를 들고 투표 사무원에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투표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7시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7시까지만 도착을 하시면 충분히 투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7시 조금 넘어서도 투표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도착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착을 언제 하느냐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과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현장에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확진 격리자 80만 명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80%가 투표한다라고 생각하면 50만 명, 60만 명대에 달한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들은 또 이 출구조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될까? 아무튼 개표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선과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짐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 자체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관위에서도 8시 10분 정도 개표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잘 모르겠거든요. 빠르면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표 결과가 9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당선인 윤곽은 자정 넘어서 다음 날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빨라야 이런 또 네, 그렇죠. 2017년도 예측이 비교하면 붙었습니다. 진짜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0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2시 넘어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가 또 결과와 또 어느 정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상근 기자, 산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동해안 산불이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이번 산불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릉 옥계 그리고 동해 산불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산불은 다행히 어제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다만 간간히 오전 소규모로 재발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해서 그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걱정은 울진인데요. 울진이 아직 진화율이 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고 또 불길이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울진읍 지역은 완전히 불길이 잡혔다라고 하고 울진읍 주변도 상당 부분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강송 군락지는요? 네, 어제 밤사이 이 산림당국이 금강송 군락지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제 한때 금강송 군락지에 불똥이 튀어서 산림당국이 비상이 걸렸었고요. 이 불똥으로 인한 화재는 잡아냈지만 화선이 계속 넘실거리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송진가루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 정치팀장이시죠? 네네. 제가 아까 하나만 좀 바로 잡으면요. 아까 네. 확진자 7시가 아니라 7시 반까지 투표 가능하거든요. 네. 예, 절대 이제 요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요. 6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예, 예. 7시 반까지 네, 문자가 갔다곤 하는데요. 네, 투표소에 그래도 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7시 반입니다. 네. 예. 정치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선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후보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우선 여야 양당, 거대 양당 후보들은 지금 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본투표 날이긴 하지만 사전투표를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자택에서 기다리면서 결과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선거운동은 어제 12시까지만 하고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당선인 윤곽이 나올 즈음에 각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 네. 당에서는 그 상황실을 마련해서 개표 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후보들이 그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선 후보들이 투표 날은요, 투표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도와줬던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호텔이나 어디 장소에서 만나고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당선인이 확정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당사에 와서 인사를 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뭐 휴식을 좀 취하기도 하고요. 사실 네. 본인들이 가장 떨리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에 참배했다라고 해서 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또 SNS에서는 또 선거운동을 오늘까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 동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가짜의 방식으로 투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아직도 3표가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투표하면 된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렇게 호소했고 윤석열 후보는요? 예, 윤석열 후보 또한 투표해라 이렇게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정권 교체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썼고요. 심상정 후보도 거대 양당제를 비판하면서 소신 투표해달라. 그러니까 소위 그 사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신 투표해달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가짜 뉴스 때문에 선관위가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뭐 지난 사전 투표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네,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이 돼서 이 도장을 찍으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코팅을 했다고요? 네, 이에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는 설명이고요. 설령 투표지의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이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간이 작아요. 좁아가지고 나갔어요. 제 표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시는데 다 그거 조금 나가더라도 다 선관위에서 잘 그 판정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투표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 용구를 문제 삼아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요.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고요. 이 남성은 투표를 마친 뒤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선관위 측에서는 이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35분부터 약 20여 분간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투표소가 왜 2층에 있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2층에 있다고 항의했다고요?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9778님께서 투표 장소가 바로 옆이라 5시 50분에 갔는데요. 아침에 가신 거예요. 새벽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10명 정도가 줄 서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누가 당선될지. 아무튼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가서 투표해야겠다.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갈 것 같습니다. 9666님께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저녁 장사 안 하고 투표하러 갑니다. 뿌듯한 한 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네. 장사는 조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접고 다녀오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3763님, 우와, 몰랐어요. 제 표값이 6,700만 원이나 된다니 오늘 쇼핑 많이 했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똑똑한 처신 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그렇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여야 후보 공이 핵심 키워드는 2030 청년층으로 꼽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 부동층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박봉승부에서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9시, 10시에 마지막 유세를 하고 끝납니다. 마지막 유세를 하고 끝나는데 어제는 12시까지 다 달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늦은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네. 각 후보별로 좀 짚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젯밤 10시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홍대 입구를 찾았습니다. 네. 1시간가량 즉석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청년 이슈이다 보니까 젠더 이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 남녀편 갈라 다투게 되는 원인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구조적 성불평등, 격차가 너무 고착돼 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다가 기성세대와 달리 저성장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공약인 공정성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박지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격려였거든요. 네. 모두 수고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흔쾌히 인정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메시지를 실제로 올리기도 했고요. 네. 예.
윤석열 후보는요. 네, 서울 강남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윤 후보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는데요. 우리 청년이 멋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정에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다면서 다시금 그것들을 환기시켰는데요. 꼭 지키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 나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는 본인의 소위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죠. 어퍼컷 제스처를 여러 차례 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5분 동안 연설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지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유세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요. 네, 어제 똑같이 서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주로 대학생들, 2030이 많은 지역들을 누볐습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 그리고 신촌, 홍대까지 피날레 유세를 대학가로 가득 채웠는데요. 페미니즘 이슈를 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해서 기사가 꽤 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스타 이 기사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뒤집혔는데 네. 한쪽에만 서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초반에 어느 줄에 서는 것이 더 표가 되나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딴소리 하지 말고 페미니스트인지부터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소신투표다. 나쁜 대통령에게 한 표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상근 기자 우크라이나 상황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의 무단 입국한 이근 씨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의 이근 씨에 대해서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정부에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근 씨는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출국 전에 그 외교부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조만간 2차 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근 씨와 함께 2명이 더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권을 최종 무효화하는 과정에는 통상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그 이근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취지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05님께서 제 투표 가치가 6,700만 원이 넘다니 놀랍습니다. 6,700만 원보다 훨씬 더 넘을 거리요. 재벌이나 유명 인사가 대통령 누구나 다 한 표만 갔잖아요. 동등하게 모두 한 표만 갔으니까 저도 이럴 때라도 그들과 같은 위치인 것 같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631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경기 아치울 마을 산자락에 마을회관 투표 장소가 언덕이지만 운동삼아 도보로 기꺼이 소중한 한 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나라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7618님께서 버스 타고요. 멀리면에 위치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소중한 한 표 찍고 왔는데 역대급 가슴 두근거림으로 개표를 기다려봅니다. 역대급이라고 하죠. 지금 누구도 모르는 예상 어찌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자, 김은지 기자, 출구조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7시 반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얼만큼 정확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출구조사가 대단히 정확합니다. 네, 정확했어요. 그렇죠. 지금 것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KBS, MBC, SBS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예. 게다가 확진자 투표가 반영이 안 돼 있고 네. 재외국민 투표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물론 방송 3사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다가 그 투표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5명 간격으로 무작위로 선출해서 엄청 많이 합니다. 총 8만 5천 명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맞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출구조사가 정확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역대는 어땠어요? 네, 19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차이가 18.1%포인트 차이였는데 네. 그 당시 방송에 그랬고요. 실제 결과가 17.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또 후보자들 간의 격차가 컸고 근데 이번에는 박빙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7이 아니라 41%였습니다. 41%를 득표해서 당선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했는데 24%였습니다. 41대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위를 달렸는데요. 21%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1%를 득표해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이것도 또 관심 사항입니다. 정상근 기자. 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알려져 있지만 네.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크라이나는 결코 푸틴의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이고 가스, 석탄까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원유, 가스, 석탄 수출해서 이런 자연 광물 그리고 석유 수출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전체 수출의 에너지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 제재에 대해서 아직 유럽연합은 동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원유를 쓰고 있거든요.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비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좀 다변화해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에서 지금 가스를 들여오기도 어렵고 원유를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그런데 초강수로 지금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이 걸렸다고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8일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원래 이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해서 커뮤니티로 퍼졌고요. 현재 원글은 삭제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수막이었습니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살에서 20살의 여성분 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구를 현수막으로 걸었다고요? 네,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고 앞에다 이런 프랜카드를 걸었다고요? 네, 이를 본 해당 여고 선생님들이 신고해서 일주 동안 경찰이 이 트럭 운전자를 데려간 것으로는 전해졌는데 예. 이후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요. 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근 기자. 네. 언어폭력,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가 엄청 늘었다고요. 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로환경조사를 했습니다. 3년마다 하는 조사인데요. 그 결과 언어, 신체폭력,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가 3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가 됩니다. 네. 이 조사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취업자 비율은 지난번 조사에서는 4.8%였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5.4%까지 증가했고요. 심지어 신체폭력을 경험한 취업자도 0.2%에서 0.3%로 그리고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는 0.2%에서 0.4%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었네요. 네, 반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동료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에서 60%로 상사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4%에서 58%로 낮아졌습니다. 네. 4009님께서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 상태 중에 한 표 드리고 왔습니다. 목발 짚고 아프네요.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3941님께서
코로나 키트 검사 양성 반응 나오면 택시 타고 보건소 가는데 밀폐된 공간입니다. 우리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해야죠?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하루하루가 겁나서 운행도 하기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책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확진자인데 또 그 격리 중인데 투표 예정이신 분들 계십니까?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크게 외치고 크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김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좋은 집 찾아서 새 출발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에만 억압돼서 그런 것보단 하고 싶은 걸 많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투표 진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현재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방송사 취재진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전국 투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기자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꽉 찰 정도로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 1층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율을 보고 전달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20대 대선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예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20대 대통령 선거 종합상황실이 2층 대회의실 공간 따로 마련했고요. 여기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 현황이 시도별과 시간대별로 그래프와 지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선관위 직원들도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종합 상황실 한쪽에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볼 수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해놔서 실시간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73.6% 기록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 70.1%였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20대 대선은 3.5%포인트 높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5년 만에 80%를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KBS 이동 중계차가 서울 시내 주요 투표소 찾아다녔습니다. 현장에서 투표하고 나오신 시민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문화센터에 마련된 삼성 이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치러진 대선이죠. 이곳 강남구는요 14도까지 오르면서 유권자분들 옷차림은 가볍게, 표정은 아주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동 중계차가 도착한 지 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들 정말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도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큼 투표 열기가 뜨겁다는 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일 만큼 현장에서도 방역 관리 아주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발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또 위생장갑을 껴야 투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바닥에는 스티커로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 유지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보이고 또 입구 벽에는 후보자 사퇴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오후 7시 반까지 투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 투표소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투표 대기줄 표지판을 세워놓고 또 투표 사무원들 또 참관인들은 방호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KBS 이동중계차가 현장에 온 이유, 바로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분과 이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은 유권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남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투표하고 나오셨는데요. 이 소감이랄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사실 코로나에 최근에 걸렸어서 네. 어제 이제 격리가 해제돼서 나왔는데요. 그러셨군요. 첫 외출이 투표라서 지금 조금 기분이 이상하고요. 네.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과 좀 약간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투표 마감이 지금 30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감 시간 한 몇 분 이렇게 남겨두시고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다소 늦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오셨네요.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사실 그것보다도 이미 사전투표 때 좀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다고 들었고, 그렇죠. 또 나오기 직전에 들은 소식이 이제 네. 투표율이 70%를 넘었다는 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좀 늦게 가도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약간 여유 부리면서 나왔습니다. 네, 나오는 여전히 지금 긴 줄을 또 서 계시고 계세요. 자, 근데 오시기 전에 어떻게 댁에 배달된 선거 안내물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약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뭔가 사실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좀 투표장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앞으로 당선될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나요?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많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어떤 분이 될지 제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네. 또 그분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행보도 사실 일어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번 투표의 결과가 그러니까 누가 당선됐느냐가 사실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요즘 여러모로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코로나 상황이나 다른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좀 혼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좀 잘 정돈하고 우리가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국민 모두가.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젊은 20대 유권자분 만나봤고요. 이 사전 투표소와는 다르게 이 본 투표는요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로 가셔야 됩니다. 이 주소지 관할 지역이 정해진 투표소가 아니어서 잘못 와서 되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이 나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집으로 배송된 이 선거 안내문의 투표 장소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안내문이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요 들어가셔서 내 투표 찾기에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이 포털 사이트나 지도 앱에서 투표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신분증은 꼭 챙기고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문화센터에 마련된 삼성 이동 제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현장 나가서 방송 전해주신 리포터분들한테도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8181님께서 주진우 씨 투표 칸이요. 투표란이 너무 좁았어요. 어르신 손이 떨리겠어요. 넓혀달라고 선관위에 한마디 해주세요. 좀 넓혀주십시오. 다음번에는. 그런데 조금 넘어가도 다 선관위에서 잘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음번에는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계속 외치겠습니다. 5679님 혹시나 하고 지난주에 사전투표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재택 치료 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번 대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투표장에 담긴 민심을 읽어봅니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빙입니다. 초초박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투표함 뚜껑을 여는 그 순간까지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떨지 분위기는 좀 어떤지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대선 치르시라고. 특별히 탈당 미수도 겪으시고 우리 또 김재원 최고위원. 예, 이게 뭐 미수범이죠. 네, 미수범. 전과사범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미수범이. 이거 참 대선 날까지. 네. 아닌가요? 네. 사범 아니었나? 아니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경쟁했으니 오늘부터는 서로의 비방 비난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비방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과사범이 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에 탈당 미수범은 그래도 좀 약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탈당 미수범 김재원 최고위원님. 투표할 때 기표란이 좀 좁았습니까? 아니, 그 기표란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 사전 투표 때부터 자꾸 윤석열 후보 그 기표 칸에 반이 코팅이 돼서 반밖에 안 지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논란이.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열심히 찍어봤더니 잘 지키더라고요. 잘 지키죠. 네.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기표란에 반밖에 안 찍혀서 이러면 이거 무효 처리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거 아니냐 해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반만 찍혀도 유효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이게 또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무효 처리된다고 그 확인을 잘 하라고 하셔서 가짜 뉴스죠. 우리 그래서 확인하셨죠. 정당의 참관인들한테 반쯤 찍혀서 혹시 그 개표기 통과할 때 무효표 처리 안 되도록 잘 보시라고 그래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자들의 그 주인 의식이기도 해요. 과거에 독재 정부 때 하도 이제 부정선거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혹여라도 도장이 문제일까, 인주가 문제일까, 칸이 문제일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뭐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고 걱정하거나 또는 기표 자체를 이렇게 장난을 쳐서 특히 이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투표한 내 표를 훔쳐간다고 걱정하는 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독재 정권이고 아주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독재 정권이요? 이재명 후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은 미래를 위한 얘기만 하시기로 했는데. 국민들이 역시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저희들이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투표를 하시면 저희들이 제가 청와대에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킬 테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총선 확진자 투표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그때는 문제없이 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걸 말이야 조혜주 같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선관위에 5급 이상 직원들이 다 들고 일나게 만들고 그렇게 청와대가 너무 선관위를 우습게 여기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문제가 된 거죠. 대선 날인데 옐로카드 나가기 전에 경고입니다. 3805님께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패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의 좋은 공약은 잘 수용해서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대선에 한국 대선의 최대 이슈는 집값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계 설정,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그리고 누가 당선될까 이런 게 최대 관심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아직도
지금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죠. 강기정 수석님, 이번에 그 정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장동이다 뭐다 이렇게 매우 네거티브적인 비난만 있었고, 정책다운 정책, 집값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논쟁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 자, 집값은 잡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집값은 제대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집을 사서 집 팔고 집 사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세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직접 경험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20번 이상 바꿔가면서 덕지덕지 붙여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바람에 이 꼴을 만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 집값 문제를 옥죄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고 세금은 때리고 한 정책을 전부 수정해서.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래서 어떤 공약으로, 어떤 경우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고, 그러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그 대신 또 현재 갖고 있는 집도 잘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수정하면 그러면 상당히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으로 부동산을 잡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면 2주 안에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집값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간데 꿈쩍도 안 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 공급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균형 발전 정책이 더해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도 있어야 되고 또 세금 정책 등도 있어야 되지만은 결국 집을 투기화시키지 않겠다는 대국민적 어떤 국민들의 동참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집값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책 실패를 또 국민들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문제면 정권을 잡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주 만에 하자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종상향이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중고 상향 조정해 주는 거 외에는 전부 민주당이 180석이나 갖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끊고 가겠습니다. 0041님께서 투표 날은 상대방 비방하지 맙시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뿐이에요. 저 큰일 납니다. 지금 5879님, 오늘은 서로 헐뜯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합니다. 헐뜯으려면 오늘 헐뜯어야 제대로 투표 반영이 되죠. 안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러세요? 전혀 헐뜯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투표 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작년 아니죠, 5년 전에. 5년 전. 네. 5년 전은 사실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대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하게 그냥 보냈죠. 네. 강기정 수석님.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의 핵심 선대본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개표 방송 지켜봤어요. 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떨어질 때도 캠프에서 그때는 눈물 지으면서 지켜봤고, 5년 전에는 그래도 박수 치면서 그 캠프에 지켜봤던 거죠. 근데 9년 전에 이제 그때 보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때는 문재인 캠프에 공보단장을 했어요. 공보단장.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총괄선대 본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2~3% 차로 박빙 우세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승리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투표 동참을 요청하던데, 9년 전에 그때는 똑같이 그때 공보단장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2~3% 정도로 우세하고 있고, 열세에서 우세로 돌아갔고, 부산에서 승리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이 부산으로 바뀌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두 분께서는 이번 대선이 언제적 역대 대선 중에 언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좀 가늠할 수 있는 대선이 있었습니까? 초반기에 대선은 묻지마 정권 교체 이래서 2008년 대선 2007년 7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동영 이명박 나올 때 네. 그때 저희들이 완전히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 뭐 초반기는 그렇게 그거와 비슷하고 후반기는 단일화 이후에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여동쳤던 그런 느낌. 16대 2002년 대선이요? 2002년 대선 닮고 그래서 반반을 닮은 것 같아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쨌든 지금 뭐 역대 대선 중에 이런 정도의 또 저 드라마틱한 대선은 조금 비유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나 2012년도에 그 문재인 저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네. 경쟁했을 때는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는 여당 후보였지만 네.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할 때도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의 모습으로 선거에 임했고 그래서 승리했는데요. 그때가 사실은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 엄청나게 결집했었죠. 예, 그렇게 결집했는데 아마 그때의 분위기 정도가 아닐까. 2012년 대선에서 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밑에서 총괄 간사로 공약 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그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이 네거티브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워낙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의심을 받으니까 자꾸 그것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가열된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은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되고요. 경제를 다시 좀 대장동 이야기 더 해도 되는데. 안 됩니다. 네. 오늘 그만하기로. 네. 그리고 또 민생도 챙겨야 되고요. 부동산도 잡아야 되고 과제가 많습니다. 각 후보들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준비 잘 돼 있습니까? 그럼요. 국내외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동안 네. 많은 정책을 가다듬었고 또 그러한 초인류들의 그 지혜를 모아서 함께 청와대부터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리라고 이미 공약을 한 상태에 있죠. 정치적 경험이 짧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할 수 있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송영길 대표께서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제 송 대표께서 물론 다치고 나서 오셔서 오히려 바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는데 말 실수를 끌고 가가지고 네.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갔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일 잘하는 분은 아니죠. 7600님께서 김재현 최고위원 반칙 심하네요.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를 잘 위기 상황에 대응을 누가 잘할 거냐.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이재명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예. 결국 이제 170석의 국회의석이라는 것이 도와줘야 되고요. 지자체 경험이나 그동안 준비된 이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쭉쭉 준비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공약도 발표했었고 예를 들면 당선되자마자 어떤 거 하겠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전체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 대장동 개발하고 대장동 오늘 안 하기로 하셔놓고 그리고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은 거 외에 뭐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두 분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요. 캠프에서 핵심으로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한테 고발도 당하고.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한테 이거는 좀 해주세요. 차기 대통령한테 어떤 점 바라시는지 강기정 수석님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은 확실히 못을 받고 가야 되고요. 하나 더 있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초반에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대장동 주범을 반드시 색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덕담도 좀 해주세요. 덕담도 좀 이거 진짜 덕담해 하셔야 진짜 됩니다. 덕담. 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강기정 수석은 호남 총괄 그 본부장으로서 네. 특히 선거에 많이 임해서 이번에 사전 투표 보니까 호남에서 아주 결집해서 사전 투표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전부 강기정 수석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호남에서 투표한 분들 중에는 윤석열 지지자도 많이 투표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투표율이 높아진 거 자, 아닙니까? 마지막 덕담이요. 아무튼 이번에 참 처음에는 두 후보 다 비토가 심했죠. 국민들로부터. 근데 막판에 가면서 그래도 투표율이 역대 어느 투표율보다 높아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누가 되든 통합으로 미래로 국민의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네. 국민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절대 형수한테 욕하지 않는 후보가 됐으면 마지막까지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강기정, 김재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하트. 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아티스트. 저는 아이돌 되고 싶어요. 쓰레기가 별로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없어지고.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각 전국 시도 현재 투표율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사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투표율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인 19대 대선 오후 5시 전국 투표율은 70.1%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별 투표입니다. 서울 투표율 75.7%, 경기 투표율 74.7%, 인천 72.8%, 부산 73.3%, 경남 74.3%, 울산 76.9%, 대구 77.2%, 경북 76.8%, 광주 79%, 전남 80.1%, 전북 78.8%, 대전 74.3%, 세종 79.3%, 충남 72.5%, 충북 73.3%, 강원 74%, 끝으로 제주 70.1%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재보궐 지역 투표율도 전해드립니다. 네, 종로 75%, 서초갑 77.4%, 안성 70.8%, 중남 75.1%, 청주 상당 73.6%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전해드렸습니다. 박사연이었습니다. (20대) 대선 여론조사는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는 조사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누가 앞섰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던 수치들 빅데이터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빅데이터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빅데이터 조사는 그 크롤 방식이라고요. 그 SNS나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네. 다 그냥 긁어 모읍니다. 네. 취합해가지고 키워드를 깔때기 같은 통에 딱 넣고서 네. 그 문장을 다 해체해가지고 그 키워드에 가장 많이 연관돼 있는 단어들로 순으로 쭉 나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감성어를 또 분리하고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이렇게 조사가 그렇게 정확하다면서요. 구글 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아, 글쎄요. 저는 그게 뭐 100% 맞는다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빅데이터 전문가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저도. 왜냐면 네. 그렇게 할수록 제 몸값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기 힘드시잖아요. 네. 자, 이번 대선 정말 박빙입니까? 네, 지금 마지막에 그 네. 사전 투표 이후의 상황들이 네.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었죠. 오늘은 좀 이제 그 민감한 이슈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네. 근데 어쨌든 윤 후보 관련한 한 키워드가 급상승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에서 아주 조금 뒤지다 보니까 결집하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요? 심상정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후보에 비해서. 네. 자, 네. 검색량, 언급량은 누가 많습니까? 일단 검색량 같은 경우는 그 포털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이달 3일하고 6일 사이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검색량 추이를 보니까 평균 검색량에서 윤 후보가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검색된 것을요. 73대 61로 이 후보를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색량이 가장 많은 날을 100이라고 놓고서 네. 상대적인 검색량 추세를 좀 비교한 수치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윤 후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거는 또 함께 포함이 된 그런 네. 검색량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검색량이 많으면 유리합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동안 추이를 봤을 때 검색량이 많은 것보다는 두 번째인 게 조금 더 당선 확률은 높았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포털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에서도 네이버와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역시나 윤석열 후보가 소폭 우세했습니다. 네. 평균 67, 이재명 후보 62. 이거는 거의 뭐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별 검색량 비교에서는 여성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남성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검색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트렌드. 네. 이게 이제 뭐 미 대선을 마쳤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뭐 박빙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게요. 한쪽이 뭐 이거를 절대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 관심도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지역별 검색량 수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조금 앞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순으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이런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강세 지역에서 관심이 컸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빅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구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이버나 맞습니다. 예. 카카오가 또 그 굉장한 그 지분이라고 하나요? 네. 굉장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제 뭐 거의 주류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대선 관련된 검색어로도 좀 넓혀보자고요.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어떤 주제들이 관심사였나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관련한 지지율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셨고요. 많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박빙의 승부다라고 하니까 대체 누가 될 것이냐, 네. 이 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약과 정책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예.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대선 막판 여성 표심이 요동쳤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라는 키워드로서 지역별 차이는 어떤지, 사전 투표도 사실은 그 투표율이 좀 지역마다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그런 연관어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빅데이터 분석이 대충 그 트렌드를 거의 잘 읽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다른 프로 방송에 가가지고 이게 댓글 분석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더니 검색량 뭐 이런 것들의 댓글 추이, 감성어 추이가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까꿍 돌쇠님께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관계로 본 투표율 또한 높으리라고 예상합니다. 80% 언저리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 투표율까지도 빅데이터로 좀 분석이 가능합니까? 투표율까지 맞추기는 힘든데요. 네. 그 투표 동료 그런 글이 지난 대선보다 한 40-50% 급증을 했어요. 다 절실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박빙 선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인을 막 찾아가지고 네. SNS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가족들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네. 지난 대선보다 확실히 그런 게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전문어로 밭갈기라고. 네. 밭갈기, 표밭갈기인데 옛날에는 정치인들 그리고 네. 정당원들이 했는데 요즘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이제 6시가 넘어섰습니다. 6시 5분 9초를 지나고 있는데 일반 투표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확진자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어떤 이슈들로 잡힙니까? 두 가지가 좀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제를 좀 살려달라. 경제 살려달라. 그 안에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통합.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민 통합, 뭐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너무 등등의.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흥미로운 키워드가 능력을 좀 제대로 보여달라. 네. 이런 게 보였고요. 그렇죠. 알 수 없. 너무 좀 상호 비방, 네거티브가 좀 격화되면서 네. 공약,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좀 토론은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리고 양극화와 갈등을 좀 해결해 달라. 네. 그래서 뭐 갈등 같은 건 남녀, 젠더 이슈,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양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키워드로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분리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성평등 관련된 이슈는 확실히 좀 태행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좀 뒷걸음질 친 건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어떤 후보들이나 그 당의 어떤 반응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게 꼭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착각해서 네거티브라든지 물론 네거티브의 어떤 효과가 증명이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아쉬워하고 다음 선거는 이런 게 없기를 좀 바라는 그러면서 그 비호감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결국 표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들 다들 갖고 계십니다.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빅데이터에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50대 50인데 네. 이거는 약간 지지층들의 이거 의견에 좀 결집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요거는 네. 좀 요런 좀 세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첨예하게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선 때 어떤 이슈든 예. 어느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히 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장동주님께서 김민기 씨 팬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전민기 씨입니다. 전민기 씨. 뭐 이름은 맞추셨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항상 주진호, 조진호. 왜 이렇게 유명하신데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주진이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선이 끝나고 네. 국민들은 뭘 원합니까? 어떤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할까요? 요게 이제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과 좀 비슷하게 나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차이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한중미라는 키워드가 보여져요. 한중미.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호 관계를 어떻게 맺나.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중국, 미국 가리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뭐 네네. 이런 단어들도 좀 보여서 재밌었고요. 그 이외에는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외적으로 좀 갈등을 빚는 국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갈등 통합 요 키워드가 국민들이 좀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세계 합쳐서 한 4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와 양극화 해결,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결국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키워드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김재현 최고위원도 이건 가짜뉴스다. 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아니 부정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빅데이터로 반응합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한 언급량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그걸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뭐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에 있어서 아주 적은 표차로 됐을 때 뭔가 자꾸 사회적 혼란을 좀 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물론 이번에 이제 선관위 어떤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언급량이나 이런 부정 감성어 자체는 좀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정선거가 말이 되느냐라는 반응이 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언론에서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분이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9451님께서 해외에 있는 아들도 저희 부부도 투표 완료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고 싶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8948님께서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집에 있는 딸과 함께 중학교 투표소에 갔는데 복잡하지 않게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투표가 있어서 이제는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아서 오늘 당일 투표날은 번잡하지 않게 투표를 하셨다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618님께서 저는 부산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양쪽 모두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 언론 때문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뭐 정치인에 대한 비판, 특별히 또 언론에 대한 비판 계속 나왔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이번에 좀 어떤 그런 국민들의 원하는 것을 좀 언론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언론도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다루기는 했는데 유독 그 유튜브에 다뤄졌던 내용이 오늘까지도 보니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양 후보에 관련해서. 그래서 뭐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뜨거운 이슈들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단어들 관련한 것들을 클릭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 정책을 좀 가장 많이 살펴보셨다라는 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뭐 가짜 뉴스다, 가짜 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 언론이 조금 제 역할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7346님께서 사랑합니다. 의형제 동생이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의형제는 여기까지라고 했더니 투표소 입구에서 사진 찍어 보냈네요. 잘 뽑아서 덜 피곤한 세상 만듭시다. 파이팅. 피곤합니다. 프랭카드 빨리 제거. 정부에 요청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프랭카드 이거 다 쓰레기가 되는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프랭카드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워낙 지금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음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래카드 저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유심히 안 보거든요. 그렇죠. 요새 벽보 붙이고 프랭카드 보고 이렇게 조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 고민도 좀 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민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표장에 담긴 민심을 읽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 국회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KBS 김우광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지나가는 분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내외신 기자들과 일부 당직자만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한산한 분위기고요.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잠시 후 7시부터 이곳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성남 자택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개표 윤곽이 드러나는 밤 늦게 이곳 국회의원회관 개표 상황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7시 반 사전 출구조사를 당직자들이 다 같이 보고 박수를 치거나 또 침통해하거나 그러는데 7시부터 당직자들이 온다고요? 기자들 말고 그 당직자들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네. 기자들, 저희 방송 준비하는 기자들, 방송 관계자분들만 지금 현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산한 분위기인데 조금씩 그래도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 오늘 밤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KBS 김우광 PD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연결합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 개표 상황실 근처에 있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예. 선거운동 기간에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캠프 분위기,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기존에 여론조사 나온 대로 많은 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계셨고, 저는 그 수치대로 좀 많은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캠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실에 당직자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까? 저희는 7시 반부터 개표 상황실 시작이고요. 현재는 기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웃고 다닙니까? 다들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투표율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직은 투표율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또 확진자 투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는 지금 자택에 계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택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점심에는 짬뽕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고생 많으셨고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나와 계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저희 개표 상황실이 설치가 당사에 됐는데요. 네.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다들 담담하고요. 네. 고생했다. 대부분 밝은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 이 제3지대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혼자 남았잖아요. 네. 이 거대 양당 둘 모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아마 이 높은 투표율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이때까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이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투표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조금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거대 양당 박빙 선거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지지는 또다시 다음으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래도 소신 투표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을 찍지 못하신 분들께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 정책 관련해서 이번 대선은 좀 약간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이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대선 득표 전략으로 등장했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번에 투표를 하신 여성분들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선거운동 하면서 이런 그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요? 네. 네, 그럼요. 우리 심상정 후보 유세를 다닐 때 사실 먼저 손잡아 주시고 또 막 사진 찍으러 오시고 또 만나서 껴안고 오시고 이런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걸어주셨던 기대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만나자마자 와락 눈물이 쏟아졌던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민진 대표.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캠프 분위기 살펴보고 왔습니다. 1303님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꼭 투표하라고 전화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후보에게요. 8463님 저희 어머니는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안 가시려고 하다가 결국 투표하고 오셨습니다. 교통이 안 좋아서 택시 타고 차비가 10,000원 들었지만 투표하고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1660님께서 개표가 끝나면 또 전국에 고맙다고 프랜카드가 붙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붙일 텐데 조금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프랜카드가 이렇게 많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6271님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누가 이기더라도 진 사람을 보듬어주고 통합의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보복 또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4516님께서는 우리 가족 3명이 찍은 후보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콩가루 집안인가요? 대한민국은 찰떡처럼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말이 또 마음을 울리네요. 대한민국은 찰떡처럼 똘똘 뭉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20대 대선 여론의 큰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드디어 오늘이 오는군요. 네. 투표율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간 현재 전국 75.7%, 서울이 76.4%. 대단히 조금 높습니다. 높죠. 예. 네. 서울이 이렇게 투표 종료 시간을 아직도 1시간 반, 실질적 선관위 최종 집계까지 치면은 2시간도 훨씬 더 남았는데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서울이 격전지였어요. 물론이죠. 네.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오전 중에 네.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상당히 투표율의 상승률이 좀 가파랐다. 그 시간대. 네. 그 말은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각 진영에서 투표 동료와 절실성이 어느 진영이라 할 것 없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투표율에 관해서 사전 투표율이 특별히 낮았던 곳이 대구와 경기 아니었습니까? 네. 대구는 TK 본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는 유권자 최다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시간 현재 경기는 사전투표 본투표 합쳐서 75.1%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미미하게 조금 적다. 대구는 77.7% 그리고 경북 77.3% 그래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결집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낮았지만 네. 본투표에서는 많이 올 거라고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교안 전 대표 등이 부정선거를 외쳐가지고 맞습니다. 본투표를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 투표에도 막 해달라고 했지만 별 응하지 않았는데 본투표에는 보란 듯이 많이 모였고요. 예. 부산이 이 시간 현재 73.6%
36%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씩 낮았습니다. 항상 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충청북도 이곳 역시 낮은데 충북이 묘한 징크스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람은 항상 충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미터. 그렇습니다. 이 정도 특이하고요.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 현재 70.4%. 여기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네. 이번에 이 투표율 보고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인상 깊게 보입니까? 우선 호남은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이다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네. 사전투표에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전투표율 37%가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전체 유권자의 37%가 투표했어? 그러면 아직도 63%나 남았네?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번 투표율이 팔자를 살짝 그리지 않을까. 그래요? 80%에 거의 육박하거나 아무튼 80.1이라도 아무튼 팔자가 그려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80%가 투표했다. 근데 전체 유권자의 37%는 이미 사전투표 이틀간 했다. 그 말은 투표할 의향이 있거나 투표할 사람의 2명 중에 1명은 실질적으로 투표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뭐 비중 차이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전라남북도 광주는 역시 본투표율 다 합쳐서 80%를 지금 웃돌고 있고요. 네. 경남, 부산, 대구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4 내지 5%포인트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 지역은 항상 높았어요. 사전이건 본투표건 항상 높았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었습니다. 네, 정치 열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이것이 전략적 투표로 이어진다는 설이 대부분은 중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 75.7%에 비해서 좀 높군요. 충청권이 조금 낮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제일 낮은 충남 72.8. 그다음에 충북 73.6인데 세종은 역시 이번에도 높았습니다. 79.3%. 네, 세종 높습니다. 79.3%네요. 자, 투표율은 이 정도 볼까요? 자,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나옵니다. 네. 출구조사는 표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단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았는데 이번에 이 출구조사를 다 믿어도 됩니까? 역시 일단 투표 행위를 완료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느 분에 찍으셨나요라고 하면 더 이상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누구 찍었어 얘기해줘요. 네, 이미 끝났으니까. 네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나 이런 건 철저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률에 비해서는 정직도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과 거의 세임을 이룰 정도였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 선거법상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누구에게 찍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각 방송사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2명 중에 한 명은 이미 투표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본투표율만 갖고 하면은 편차가 생길 수 있죠. 또 사전투표에는 아무래도 정치 관심층이나 후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 이른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므로 이걸 좀 보정해야지 진실, 리얼한 값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오늘 오후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퍼센테이지만 제공을 합니다.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누구를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듣기로 JTBC나 또는 공중파 3사 이런 데서 그분들을 상대로 물론 사전투표 한 사람만 상대로 한 건 아니지만 전화를 한 10,000 샘플을 잡으려고 한다고 여론조사를 했죠. 하고도 있고. 그래서 본투표와 그 차이를 좀 보정하겠다. 보정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도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도 근소한 차이라도 맞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설령 2%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겨뤘을 때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출구조사로는 1.76% 박근혜 승리라고 예언이 나왔어요. 방송 3사에서는 그렇게
박근혜 승리로 나왔고 YTN은 달랐어요. YTN은 문재인 승리로 네, 출구조사를 발표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YTN께 틀린 걸로 그래서 네. 사과 방송을 했었죠. 네. 자, 2012년 그때도 굉장히 팽팽했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엎치락뒤치락 또는 초박빙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 2012년보다 지금 2022년 대선이 훨씬 더 초초박빙입니까? 초초박빙일 뿐더러 네. 깜깜이 오기 직전까지도 엎치락뒤치락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렇죠. 윤 후보가 계속적으로 2, 3%포인트 차이라도 안정적으로 5, 6주 연속 쭉 이겨왔던 게 아니고 네. 움푹 진푹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차범위 이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게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와 이번 10년 뒤 이번 선거의 가장 다른 점이 그거예요. 2012년에는 공주파 3사 예측 출구조사 예측치가 1.76%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승이라고 했고 결국은 3.6%인가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점이 그때에 비해서 사전투표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렸고 최근 3주 내에 1, 2위 간에 오차범위 이내지만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다. 이 엎치락뒤치락이 있다는 말은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는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냥 숫자도 오차 범위를 포함해서 불러줘야 됩니다. BBC는 그렇게 보도합니다. 네. 제목에서 0.1 앞섰다고 누구를 먼저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한국 언론이 반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 그다음에 현행 선거법상의 그런 제약 등 때문에 출구조사를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은 언제보다도 지금 초긴장 상태일 것 같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번에도 출구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알겠습니다. 0223님께서 안 맞으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빅데이터 전문가들도 실력이 다 나옵니다. 네, 자 0223님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해서요. 사전투표 때 어떻게든 갈 걸 후회했다가요. 점심 때 냉큼 짬내서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가장 치열했던 역대 대선 두 개를 고르라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2002년 선거, 네.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던 2012년 선거 그때 매우 치열했는데 두 번 다 출구조사는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노무현 이회창이 맞붙었던 16대 대선 2002년 대선 때는 48.91%를 노무현 후보가 득표해서 46.58%를 득표한 이회창 후보를 따돌렸고요. 38만 표 차이. 네. 그리고는 18대 대선에서는 51.55%의 박근혜 그리고 48.02%의 문재인 여기에서도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75.8%의 득표율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근접할 수도 있습니까? 근접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차이가 투표율? 아니요. 자, 후보 간 차이가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2% 이긴다 얘기하고 1%는 우리가 10%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후에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 정당 소속의 조사해봤더니 크게 이기더라.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 것도 7%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데 제가 민주연구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거 우리 아니던데요. 공식 아닙니다. 네. 왜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네. 건 다릅니다. 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통화를 들었습니다. 지금쯤 되면요. 대선 직전이나 대선 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여론조사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카톡에서. 예. 그런데 거기 그 수치 틀린 경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선 네. 그 크레디트도 없고요. 네.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크레딧도 없고 통계표가 첨부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깜깜이 기간이 있는 것의 폐해 중에 하나가 네. SNS를 통해서 투표 깜깜이 당일 말고 잘 하루 안 전에 보이는 투표일 당일이나 암흑인. 하루 전에 네. 온갖 게 횡행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지점도 이번 선거 끝나고 진지하고 성급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번 대선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슈들이요? 지겨우시겠지만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게 정권 교체 심리로 이어졌죠. 네.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급 인사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좀 곁들여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장동을 계속해서 네.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래서 이른바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정권 교체
심리가 퍼져 버렸었어요. 일찌감치. 네. 정권 교체론이라 함은 어느 한쪽에서 이러하니 정권을 교체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측의 아젠다이기 십상인데 누가 먼저랄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전에 정권 교체 심리가 좀 퍼져 있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1년 전에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4.7 재보선 때 좀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항할 그것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거나 그게 얘기되는 것만큼이나 이쪽에서도 다른 이슈로 얘기하게 하는 이른바 그랜드 아젠다가 별로 없었다. 힘을 발휘하지 네. 못했다. 선거 막판 한 열흘쯤 남겨두고 제기된 정치 교체론은 정권 교체론과 맞설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그렇죠. 좀 늦었나요? 열흘 전에 나오다 보니까 바로 어떤 역공이 들어왔냐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 예전에 하지 그랬니?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라도 시작하고 설득을 하지. 네. 그 점이 조금 먹히긴 했어요. 네, 열흘 네. 전이라는 게 좀 시간의 촉박성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한테까지도 이렇게 연대를 제의하다 보니까 네. 이건 정치 교체라기보다는 반윤 텐트를 만들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점이 약간 희석된 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교체론이 갖는 정치 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꼭 되어야 하고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구체적 액션을 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그쪽으로 견인시키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녀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레이버 하우스님께서 출구조사 발표 이게 출구조사 발표 전까지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확진자 투표 완료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대책이 있나요? 얘기하는데 이거 대책이 조금 세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누가 6시까지는 비확진자들은 무조건 마치시오 한다고 이게 군대 배식 시간처럼 자 식사 끝 하면 숟가락 놓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올 수 있죠.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보고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런데 투표함은 이번에도 하나 확진자용을 위한 투표함 설치에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한다. 그래서 일반 투표 비확진자들이 아직 투표가 덜 끝나면 6시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 확진자 투표는 잠시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 비확진자가 끝난 이후에 공간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혼선도 좀 생기고 불편과 투덜거림도 있을 것이고 개표 최종 종료 시간은 좀 훨씬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번은 좀 선관위가 많이 미숙은 했습니다만 코로나 건강 방역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도 있으니까 서로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좀 가보자고요. 자,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 진행 잘 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혜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서 전국 투표율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대선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선관위 건물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선거 종합 상황실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국 투표율에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오후 6시 전국 투표율 75.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에서의 같은 시각 투표율 72.7%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일반 유권자 대상 투표는 오후 6시에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7시 반 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을 77.2%였던 지난 대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대선 잠정 투표율은 오후 6시 30분쯤 발표될 예정이고요. 최종 투표율은 개표 마감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리 리포터 고생 많으시고요. 또 오늘 하루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윤상우님
확진자 투표하고 왔는데요. 30명 대기했어요. 오, 그렇군요. 지금 확진자 투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줄이 길군요. 6374님 투표일이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가 어르신들께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외출도 못하게 하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올해 1월 25일 날 뇌동맥 파열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선거 때 빠지지 않고 투표하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말고 이번 대선을 또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싸우다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촉발된 정권 교체론이 승했다는 것은 1년 동안 넘게 지속 다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꼭 뽑고 싶은 것은 단일화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네. 단일화를 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겠다, 돌아가신 분 운구 빈소에서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그리고 TV 토론에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얘기를 하고 몇 시간 만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단일화 안 한다고. 네.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하루 이틀 만에 아주 기습적인 단일화가 발표됐습니다. 예. 야반에. 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해도 되나? 2020년 촛불을 치른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를 이렇게 장난처럼 해도 되나? 최소한의 자기 발언이나 약속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가? 단일화의 명분은 무언가?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들 많이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양측의 투표 욕구가 동시에 자극받았어요. 네. 단일화를 열망했던 분들도 있어요. 늦었지만 당연하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보수 대연합 쪽으로 갔던 건 사실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투표하면 정권 확실히 교체할 수 있겠구나. 됐다,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뿐더러 역작용도 생겼죠.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해도 되나? 네. 민의와 백성과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나 하는 데서 오는 역풍 또한 만만치 않았고, 정치인의 말 이렇게 가벼워서 되나? 네, 그것은 국민 무시로도 비쳤고, 그게 사전 투표율을 높였던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네. 녹취록 피로도가 너무 많아요. 녹취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대장동 녹취록이 대표적인데, 네. 도대체 녹취록 버전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걸 증거 능력이 있는 정식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고, 네.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근데 하고. 한 녹취록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주장하고 저기서도 주장하는데 또 반대로 또 조금씩 발췌 편집이 돼가지고, 네. 이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몸통이네. 예. 몇 시간 있으면 아니야, 그 앞뒤를 잘랐잖아, 왜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이쪽이 몸통 맞아,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팩트는 뭐지? 네. 그러면 차라리 녹취록 전문을 정말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다 보도해라, 이런 얘기도 승했고. 그렇죠. 검찰이 좀 사실관계를 낱낱이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언론이 녹취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직분에 충실치 못했고, 검찰은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수사 중인 사항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를 빨리 야무지게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수사 중간 별파로도 내서 최소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얼개만큼은, 중요한 부분의 팩트만큼은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서 공표를 했어야 할, 옛날에 큰 사건 다룰 때 검찰들 다 중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녹취록 피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선거 이틀 전에 뉴스타파가 꽤 중요하고 파괴력이 큰, 지금껏 나온 녹취록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가장 똑 떨어졌죠. 네.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봐주기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동안 막연히 제기됐던 의문의 상당 부분을 증거를 갖추고 하는 게 나왔는데, 녹취록 피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것도 또 한 일주일 싸워봐야 돼,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그러면서 지금 투표율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녹취록이 다 부서져가지고 이게 뭐지? 내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번 선거를 특정짓는 또 하나의 피로도, 단일화 피로도에 이어서 녹취록 피로도다, 이렇게 막판에 성평등이 퇴행했다. 이 젠더 이슈가 또 막판에 또
떠올랐어요? 젠더 이슈가 제기된 것은 이거보다 좀 빠르기는 합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자면 페미니즘과 메갈리아 논쟁으로부터 시작돼서 20대 남녀 간의 그 원수 불구 대척처럼 되어 있는 이 갈등의 뿌리도 젠더인데 여기에 불을 붙이고 남녀를 갈라치기 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취한 게 이거 실은 굉장히 모험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올인했던 게 여가부 폐지, 남자 우대, 뭐 성인지 예산 다 없애고 뭐 뭘로 쓰자.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 거 분열을 촉발하는 거냐면 위험한 건데. 그렇죠. 20대 남자는 꼭 붙잡겠다. 여자는 아니 뭐 가시려면 가라. 우리는 확실한 응집이 돼 있는 이대남을 취하겠다. 그런데 전국 유권자 분포도를 보면 20대가 15.1%고요. 그중에 남자는 7.5%입니다. 이것을 다 윤석열 후보가 다 가져간다고 칩시다. 백보 양보해서 여가부 폐진이 등등등 남자 편을 들어서 전체로 보면 7.5%에 불과한데 굉장히 위험한 걸 했고 초기에 좀 먹히는 듯 했어요. 지난 대선과 그리고 지지난 대선 때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를 더 했어요. 높았어요. 예, 그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뒤늦게 근데 이대 남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원래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조직화되고 좀 보수화됩니다. 똘똘 뭉쳐서 함께 움직여요. 왜? 뭉쳐야 힘을 발휘하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이대녀 또는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비교적 후보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거나 이대남처럼 뭉쳐서 몰려다니지는 않다가 선거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여론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7시 반까지는 공표 금지예요. 네네.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여성들 특히 2030 여성에서 일부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네.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도나 양이 있었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페미니즘 논쟁은 처음에 촉발됐다가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계속되는 빅 이슈였습니다. 네. 9910님께서 우리나라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떨립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떨려요. 긴장돼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별로 승부처 가보겠습니다.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지금 이 시각 전국 현재 투표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사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역별 승부처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격전지 5대 승부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충청 지역은 어떻습니까? 충청은 인구 10%입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큰 선거의 투표율의 바로미터 또는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투표율은 조금씩 낮지만 충북에서 지면 이기는 대선 후보는 없었고요. 예. 깜깜이가 아니고 막 들어왔을 때 직전에 보면 저희 거 조사입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보면 알 수 있고요. 2월 28일 날 공표됐는데 이거 하나가 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충북 이재명 47, 윤석열 47.9, 0.9%포인트 차이니까 딱 붙은 채로 깜깜이에 들어왔다. 여기서 얼마나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아예 붙었네요. 네, 당시 깜깜이 들어오기 전날 조사한 걸로는 딱 붙어 있다. 충북이 흔히들 충청의 아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충청 대만론 등등등 해가지고 비교적 앞섰던 적이 맞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서 이것도 비교적 등락을 부침했는데 현재 판세로 보자면 충북에서 두 후보는 매우 비슷하거나 윤 후보가 서령 앞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추정됩니다. 다음 호남 그리고 대구 경북을 한번 볼까요? 이른바 각 지역의 대립적인 대표성을 띈 곳이기도 했고 진영별 근거지 역할도 하는 것이고 각 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향도 있는 대구 경북에서 한 30%를 얻자.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두 자릿수는 뿐만 아니라 30% 20% 25 넘기다가 이젠 3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단견일지 모르겠으나 호남 30% 윤석열 득표는 매우 힘든 건 아닌가. 네. 이전에 최고 득표율 9.8% 박근혜 후보보다는 많이 나올 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는 기록할 것 같은데 20에 육박한다면 매우 선전한 게 아닐까. 네. 30% 목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요? 또 30%를 노렸는데요. 네. 어떤 조사를 보면 글쎄 거기는 하다가 어떤 조사를 보면 가능도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혼재해 있어요. 네. 그런데 윤 후보가 호남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얻는 득표율이 조금은 더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역시 서울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막판은 선거 기간을 선거 유세를 모두 서울에서 썼어요. 네, 어제 서울에서 피날레를 했죠. 네. 한 사람은 서울 청계천, 한 사람은 광화문, 그리고 네. 이제 강남역도 갔습니다만 네.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전만 해도 서울 유권자가 100이면 네. 경기 유권자는 95 내지 97쯤 됐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100이면 경기, 인천을 합치면 128입니다. 그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예. 집값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를 많이 빠져나갔고 예. 지방에서 일자리나 학업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집값이 무서워서 서울에 잘 오기 힘들고 서울 주변에 경기권에 정착을 하죠. 교통은 비교적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에서 만약에 A 후보가 2%포인트를 이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한 3.5쯤 져요. 네. 그래도 머릿수로는 경기가 이깁니다. 네. 현재 서울은 이재명 후보가 미세하게나마 열세 국면이 아닌가 싶고 네. 경기도에서도 조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번거지고 선거를 몇 번 치러봤기 때문인지 조금 높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못한다면 네. 이 선거는 이기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정설이고 상식일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지는 폭보다 경기도에서 이기는 폭이 만만치 않다면 아하. 전체 유권자 수로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가 네. 인천이.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박빙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가 제주에서 깜깜이 이기면 들어오기 승리한다 직전까지.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죠. 네. 충북도 그러고 제주도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개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KSOI에서 제가 인용했던 직전에 했습니다. 네. 2월 28일 그 공표검사 직전에 조사했고요. 2월 25일, 26일 조사했고 2월 28일 날 발표했으며 ARS 방식과 전화면접 조사 모두 1000샘플이었고 응답률은 ARS는 9.4%, 전화면접은 17%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질문지 같은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함께 여론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 우리의 선택 일부 지금 이 시각 전국 현재 투표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부릅니다. 박사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율은 75.7%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인 19대 대선 오후 6시 전국 투표율은 72.7%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별 투표율입니다. 네, 서울 76.4%, 경기 75.2%, 인천 73.2%, 부산 73.6%, 경남 74.4%, 울산 76.9%, 대구 77.7%, 경북 77.3%, 광주 80.1%, 전남 80.4%, 전북 79.7%, 대전 75.6%, 세종 79.3%, 충남 72.8%, 충북은 73.6%, 강원 74.4%, 마지막으로 제주는 70.4%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재보궐 지역 투표율도 전해드립니다. 종로 75%, 서초갑 77.4%, 안성 70.8%, 중남 75.1%, 청주 상당 73.6%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전해드렸습니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022 우리의 선택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강윤 소장님을 잠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번 대선 참 특이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번엔 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각 대선마다 그 대선을 규율하고 특징 짓고 그 즈음의 시대 정신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한마디씩들이 있는데 네. 뭐 지방 분권, 뭐 반칙 없는 세상, 뭐 4대강 한반도 문화 좋든 말든 네. 이번에는 특별히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없다. 이른바 그랜드 아젠다가 없고 맞아요. 유일하게 압도했다면 정권 교체론인데 네. 그것에 대항할 만한 것이 마땅히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예비경선 초기 작년 10월 8월 그때 했던 국민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도 당내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재원 등등 현실 가능성 해가지고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채로 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주요 후보들의 본부장, 본인 부인, 처가, 장모 이런 쪽의 워낙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상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그때그때마다 변곡점이 참 많이 커브가 왔다 갔다 했다. 그다음에 각 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선대위 꾸리는 걸로 선대위라는 집을 짓는데 그 집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건데 집을 2층으로 양옥으로 지을까 방 4개짜리로 할까 화장실 2개짜리로 할까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 모두 다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비교적 몽골 기병 정신하면서 비교적 빨리 비교적 조용히 한 편인 거에 반해서는 국힘은 이거 가지고 내홍이 많았고 당대표가 심지어 어디 비슷한 잠적도 해가지고 막 울산 회동도 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막 시간을 많이 뺏겼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건 정말 특이한 건데 언론사들이 쫙 실시한 그 수십 가지의 여론조사에 많기도 많았어요. 공개적인 항목으로 후보 교체할까요? 후보 교체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그럴 정도로 각 후보별 부침이 심했고 그 말은 지지자들의 표심이 왔다 갔다 했고 어느 한 군데로 모아지지 못했고 선거전이 흔히 생각하는 미래 물론 대선은 항상 일정 부분은 심판 투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야당에서는 이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추궁하면서 나는 뭘 하겠다인데 오로지 과거에 매몰되고 후보 자질과 도덕성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정신이나 미래 담론을 얘기할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아쉽게도 없었다. 이게 이번 대선이 남긴 아픈 점이자 특징이자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대선이 선거가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어떤 정책으로 뭘 해줄까 이런 그런 고민이 좀 많았으면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런 부분 좀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2030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 60세 이상은 29.5% 그래서 조금 많지만 2030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됐던 왜냐하면 표의 가측성과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경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거기선 퇴행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대선이기도 합니다. 이강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588님 주 기자님 이제 라디오 끌려고요. 심장이 막 뛰어요. 네. 7409님께서 양당과 후보들은 결선 투표 결과 인정하는 것부터 화합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어느 정당의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잠시 후 7시 반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는데요. KBS 1라디오 개표봉선과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부터 2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통령 선거일이